5분 남았는데 미리 할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학 수업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드디어 3순환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뭐 처음 이제 우리가 예비순환 이제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숲을 갔다가 여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비순환 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건가 쭉 훑어보는 중요한 이론들을 갖다 쭉 훑어보는 정치 이론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1순환 때부터는 전문화를 시켰죠. 전문화를 시켜서 1순환 때는 우리가 정치 사상, 국제정치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순환 때는 이제 뭐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 비교정치, 이게 이제 2순환 때 우리가 다뤘던 거고, 드디어 이제 3순환 때는 이제 산을 나왔어. 정치학의 산을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나온 산을 갖다 바라보는 이제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부터 시작해서 2순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 뽑아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고, 보충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보충 자료를 갖다 배포를 갖다 해서 좀 보완을 갖다 해주고, 또 어떤 것들은 모의고사를 갖다 통해서 이제 보충을 갖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취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치학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주제들이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 특히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민주주의, 그런 뭐 민주주의 이행론, 뭐 공고화론, 민주주의의 원리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최근 한 2, 3년쯤 전부터는 지금 이제 그 현재 트렌드를 반영을 한 것 같아. 뭐냐면 이제 권위주의. 새롭게 이제 민주주의의 물결이 쫙 밀려왔다가 다시 썰물이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면서 권위주의 체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권위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무슨 뭐 경쟁적 권위주의에 대해 써봐라, 신권위주의에 대해 써봐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있던 그 텍스트에서 접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정치 제도 쪽으로 해갖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정치 제도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경향을. 그동안 정당, 선거 이쪽에 권력 구조 이쪽 세 군데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의회에 대한 연구 그 시험 문제가 별로 없었어. 그런데 최근 한 2, 3년쯤 전부터 시작해서 의회와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는 뭡니까? 난데없이 이제 상임위원회를 갖다 구성한 원리 같은 것들을 이제 시험으로 물어보기도 하는. 그래갖고 정치학이 좀 이제 보완할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에서는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도 이제 있다고 하니까, 그런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 자료를 통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우리가 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각설하고 바로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원래 강의 계획서에는 그냥 방법론 쪽을 갖다 좀 띄고 할까 했는데, 방법론이 또 이제 그 최근에 입법고시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뭐 특히 비교정치 방법론 같은 게 나오고, 아주 과거에는 또 행태주의, 양적 접근, 질적 접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간혹가다 나와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는 빠져 있는데 오늘 방법론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론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할 때 경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론적인 접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무슨 뭐 학술 논문 하나를 갖다 이제 심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썼는지 모르지 익명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이론하고 이제 그 경험적인 그 사례 연구를 갖다 막 이제 섞어놔가지고 하나도 이제 아구가 안 맞는 연구를 해갖고 눈물을 먹고 결국 논문을 떨어뜨렸는데 말이야. 학술지 게재 논문을 떨어뜨렸는데, 자, 대체로 보면 연구 경향들이 이론 중심 그리고 또 이제 경험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나뉘어집니다. 사회과학 연구가. 근데 대부분 고시는 경향이 뭐야? 고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아는가를 물어보고 그 이론을 갖다 적용을 해서 어떤 현상에다가 적용을 해서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문제가 무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공자 입장에 딱 보면 야, 어떻게 이 이론을 갖다 가지고 이 사례에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데 써봐라.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문제에 맞게 답을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답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론을 갖다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이론을 갖다 가지고 현실에다 적용하는 쪽으로 특히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요. 사회과학의 이론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얘기가 이 교재가 지금 한 650페이지가 넘는데 650페이지 전체를 갖다 관통하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든가 비교정치학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을 갖다 기초적으로 좀 다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을 갖다 연구할 때 그 사회과학, 사회를 연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갖다 중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론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파트야. 자, 뭐 존재론이 뭐냐, 인식론이 뭐냐,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론을 갖다 이제 앞으로 얘기하게 돼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용어 같은 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회를 이끌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탐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회를 보면 말이야.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을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개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집단을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존재론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뭐냐면 전체 그 사회를 갖다 이제 구성하고 있는 전체 무리가 있을 거 아니야. 집단. 그 집단이 개개인의 행위를 갖다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개개인들이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라든가 판단이 사회를 갖다가 구성하게 되느냐 이런 쟁점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갖다가 구조, 행위자 논쟁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부르기도 해요.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론을 갖다가 전개할 것이냐 아니면은 행위자를 갖다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냐. 이 말이 벌써 여기서부터 어렵다 그러면 더 쉽게 풀어줄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설을 쓴다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 할 때 여러분들이 벌써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봐봐. 눈앞에 어떤 광경이 쫙 펼쳐질 때 그 광경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나무, 돌, 시냇물 이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화폭에 담을 거냐 아니면 소설에 담을 거냐 그쵸? 아니면은 어때? 전체적인 풍경을 갖다가 중시를 갖다 하고 그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배치되어 있는 사물의 배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룰 것이냐. 아무래도 그림을 그릴 때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설을 쓸 때도 어때? 소설을 쓸 때도 등장인물 촥 해갖고 등장인물들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할 건지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을 갖다 중심으로 서술을 할 건지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개인들의 삶을 갖다 규정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입장들이 나뉘잖아. 마찬가지로 사회 이론대 연구에서도 사회 구조 우리가 이건 뭐 집단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전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뭐 용어를 갖다 얘기해도 심지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고 국제정치 같은 경우 국제정세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야. 어쨌든 너와 나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전체 너와 나의 부단한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합적인 것 이거를 중시해서 이걸 중심으로 사회를 서술할 거냐 아니면 개체 전체를 갖다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개별자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존재론의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텍스트로 바로 들어갈게요. 8페이지부터. 사회 구조와 행위자, 구조 행위자에 관한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각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구조를 중시하느냐, 행위자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두 개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합을 하느냐. 이걸 놓고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시각이 있어요. 그 텍스트 쭉 읽어가면서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사회 구조와 행위자. 사회 구조란 무엇이냐? 구조란 용어는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뭐다? 상대적으로 영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바뀌고 매번 교체가 되고 이래버리게 되면 우리가 구조적인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상황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죠.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의 경제가. 이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때?
이 문제점이 쉽게 치유가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이제 일시적인 것이다, 또는 어떤 상황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얘기를 쓸 때는 우리가 어때? 대체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때 구조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정당과 같은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거, 어떤 형태를 갖다 갖추고 있는 그런 조직들 뿐만이 아니라 결혼, 선물 등 확립된 관습이나 아니면 법률과 같은 사회 모든 제도들이 구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유형을 갖출 수도 있고 유형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쵸? 오랫동안 사람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갖다 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규범, 규칙 같은 것도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직업과 소득의 분포 상태로서 사회의 계층 혹은 계급제도도 계급체계도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유층 아니면 빈곤층, 중산층 얘기했을 때도 어때요? 각자 비슷한 상황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비슷한 속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집단들 전체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구조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체로 비교적 느리게 변하거나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 단위이면 우리는 그것을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보다 전문적인 용법으로 구조는, 이제 주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구조의 개념은 보다 한정된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데 단순히 어떤 영속적인 유형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상을 분석,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일 때 구조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부분들의 배열, 이 말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 되게 쉬운 말이거든. 나중에 국제정치학 들어가게 되면은 케네스 월츠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입만 열면 구조는 무슨 행위자들의 배열이다, 배열의 논리다, 이런 소리에 이걸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게 아니야.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위를 결정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뭐를 갖다 사례로 얘기를 해볼까? 그래.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내가 옛날에 학교에서 이제 협상론 강의할 때 애들하고 이제 장난친 건데, 자, 요쪽에 앉은 애들은 종이를 말아가지고서 상품을 만들어라. 이쪽에 앉은 애들은 종이를 찢어가지고 수표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거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아무런 규칙이 없는 거 아니야. 그쵸? 아무런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갖다 시켜보면 거래 결과가 어떻겠어? 천차만별이야. 누구는 50원에 거래한 애가 있고 누구는 5만 원에 거래한 애가 있단 말이지. 나중에 니네 조들 각각 거래 어떻게 했나 나한테 결과를 얘기해봐. 저는 5만 원에 했는데 저는 50원에 했는데요.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고 난리가 났지. 자, 그러니까 아무런 질서가 없을 때 사람들끼리 그냥 아무런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작용을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이 결과가 천차만별이야. 어떤 규칙성이 없이 불규칙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반복시킵니다. 자, 너희들 다시 한번 거래를 해볼래?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갖다 아는 상태에서 거래를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반복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그쵸? 예? 자, 요런 것들, 어떤 이제 개체와 개체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지. 그쵸? 이 구조는, 자, 형태를 띌 수도 있고, 형태를 띠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관습 같은 거는 우리가 형태를 띠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에, 그럼 배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가격이 딱 만약에 하나의 구조로서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행위자들이 이제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때? 지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걸 정립을 했잖아. 그쵸? 이젠 역으로 되어 얘가 완전히 하나의 구조화가 돼버리면 역으로 되어갖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야. 어떤 애들은 어때? 이 가격을 충분하게 부담할 수가 있는 애들이 있겠지. 누구는 도저히 이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위계 질서가 생기죠. 누구는 상층에 배치가 되고 누구는 하층에 배열이 되잖아. 그쵸? 구조가 배열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의 배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까? 자, 남성 우위의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쵸? 남성 우위의 규칙에 따라서 어때? 남성은 대우받는 지위에, 여성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열등한 지위에 배열된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쵸? 구조라고 하는 것이 배열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국제정치학에서는 자 국가들끼리의 상호작용인데 국가들끼리의 상호작용이 국제정치에서는 단촐하다는 거야. 왜? 국내에서 보면 교육관계, 문화관계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는데 국제정치는 어때?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또는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힘의 관계가 지배한다고 보는 거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런 식의 규칙이 하나의 규칙으로 국제정치의 외교라든가 안보를 갖다가 결정한 하나의 규칙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의 힘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력이라고 하는 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는 애들은 이 힘의 정치, 권력 정치라고 하는 규칙에 부합해서 권력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높은 지위, 강대국의 서열에 배열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약소국의 지위에 배열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배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위자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분들이란 사람들과 그들의 지위 및 역할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그쵸? 그러니까 지위가 배열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배열된다는 거죠. 자,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석적 시각이 형성됩니다. 자, 이거 무슨 말?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 시장의 행위자들이 오히려 이 가격의 영향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장 보러 간다. 장 보러 가는데 주머니에 꼴랑 500원 들고 가. 근데 어때? 500원을 갖다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잖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장 보러 나가기 전에 야, 요즘 장바구니 한번 시장 한번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선택과 판단의 구조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자, 구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자, 전체와 부분 혹은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행위자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구조를 중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들이 형성됩니다. 이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구조 중심 이론, 행위자 중심 이론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전통을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제목을 길게 썼는데 대체로 개인주의 또는 원자론, 요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개인주의, 원자론, 요런 이제 전통이 있는데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먼저 말로 설명을 할게. 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갖다가 개인으로 봅니다. 예? 사회를 갖다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특징, 이 개인은 합리적 존재로 간주합니다. 자, 사회과학에서 이거를 꼭 알아야 돼. 되게 쉬운데 이거를 갖다 모르고서 무작정 덤비면 공부가 안 돼. 바로 뭐?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합리적 행위자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할 때 보면 합리적 행위자, 합리적 선택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잖아. 근데 막상 합리적인 게 뭔지를 갖다 모르고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합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합리라고 하는 말이 뭐야 이게? rationality,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성에 부합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성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성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성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능력? 첫 번째, 윤리적인 판단 능력. 예. 우리가 이걸 도덕적 이성, 비판 이성, 성찰 이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은 학자들이 부르는 게 윤리적인 판단 능력이야. 즉 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갖다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걸 우리가 윤리적 이성, 성찰적 이성, 비판적 이성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게 언제까지? 자, 서양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르네상스 전까지를 갖다 지배했던 게 이런 윤리적 이성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갖다 쭉 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그 르네상스 이전에, 그러니까 근대로 분류되는 시기 이전에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때? 윤리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정치는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주로 이런 걸 주제로 연구를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합리주의는 도덕적 이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던 게 서양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측면이 있어. 옛날 고대 때부터 존재했던 건데 고대 때는 윤리적 이성이 앞섰지. 자, 이성의 두 번째 측면이 바로 뭐냐면 도구적 이성이에요. 우리가 도구주의, 도구적 이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이 인스트루먼털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 이익을 갖다가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뭐가 나한테 이익이고 뭐가 나한테 불이익인가를 계산할 줄 아는 능력. 이거를 갖다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불러요.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서양 철학의 이제 핵심이 바로 이 도구적 이성이 이제 지금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도구적 이성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사회의 키워드가 뭐가 돼? 윤리, 정의, 도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효율성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회를 지배하는 목적, 그 키워드가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 이 개인주의적 방법에서 바로 뭐 도구적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개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주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스스로 뭐가 이익인지 뭐가 올바른 삶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합리적 행위자라면 외부에 있는 어떤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사회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관습, 종교 이런 것들이 개입하는 것은 뭐야? 예, 인간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합리적 행위자라고 놓고 본다는 거.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럼 봐봐. 나도 합리적 존재야. 뭐가 이익인지 뭐가 나한테 바람직한 윤리적 삶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개개인들이. 그러면 협력은 어떻게 일어날까? 협력은 어떻게 일어날까? 나는 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거고 똑똑한 합리적 행위자니까. 그렇죠? 너도 너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겠지. 그럼 사회가 어떻게 돼? 끊임없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충돌로 점철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토마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져든다. 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사회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얘들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테마는 협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는 우리가 집단 행동이라고도 부르는 여기에 관련된 그런 논의예요. 얘들은 협력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쟤하고 나하고 힘을 합했을 때 그게 이익이 된다면 나는 협력을 한다. 근데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력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쿨하게 빠이빠이하고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 왜? 모든 행위자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도구적 이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동의 동기를 갖다 이익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내가 쟤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에 해당될까? 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나 혼자의 힘만으로 하는 것보다 쟤하고 같이 힘을 합했을 때 더 자원을 절약하면서 또 뭡니까? 더 짧은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협력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마키아벨리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 그런 경우 인간은 서로 유덕해지기까지 한다. 왜? 평소에는 쌩까던 인간들이 갑자기 필요해지면은 내가 돈이 필요한데 쟤하고 돈을 좀 합해야 뭘 살 수 있어. 그럼 어때?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면서 착한 척하지. 그쵸?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야, 이게. 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서로 힘을 합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여기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협력을 한다. 두 번째 경우가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동원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자원이 있을 거야. 행위의 수단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수단이 나는 결여가 되어 있어. 꼭 필요한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어. 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기가 빠져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은 협력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말이야. 나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해.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어떡해? 자, 바로 뭐냐면 최근 들어서
한미동맹 얘기 되게 강화되고 있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지금 이걸 적용해갖고 지금 이걸 갖다 적용을 해갖고 국제정치 한번 설명해볼까? 왜 지금 한미동맹이 유난히 강조될까? 대통령이 무슨 보수라서?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의 행위예요. 결합행위예요. 자, 과거에는 어때? 자, 우리를 갖다 위협하는 안보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야. 외부에 적이 있었단 말이지. 누구? 중국, 북한, 소련, 세 나라였단 말이야. 북방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지들끼리 딱 힘을 합해갖고 우리를 노리니까 우리의 안보, 자, 국제정치에서는 행위자를 갖다 국가로 보고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은 생존으로 봅니다. 안보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국익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즉 외부에 있는 적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힘을 증강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증강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야 돼? 옆에 있는 다른 애들하고 손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철저하게 안보라고 하는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어때? 냉전이 끝났네. 냉전이 끝나고 남한하고 미국에서 한국하고 미국에서 서로 다 이념이 다른 정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동맹이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애들은 어때?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텐데 한미 동맹을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자 신속 배치군으로 바꾸려고 그래. 지금 현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테러라든가 무슨 국제 범죄라든가 이러기 때문에 주둔군을 갖다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중국을 갖다 견제해야 돼. 동아시아에서는 주한 미군을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사시에 중동에다가도 배치를 하고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갖다 할 때 주한 미군을 갖다 끌어다 쓰려고 한단 말이지. 자, 근데 그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때?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루를 피할 각각 이게 극대화를 갖다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삐걱삐걱 거렸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일각에서 우리나라 일각에서 한미 동맹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이해관계로 묶여야 된다. 근데 안보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가 지금 현재 많이 약화됐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끄집어내는 거야. 바로 뭐?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사수라고 하는 그 가치에 있어서 미국하고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국가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를 갖다 상대로 해서 동맹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철저하게 그래서 이 원자론적 시각 또는 이 개인주의적 시각은 이익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관점에 서게 되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도, 법, 질서, 조직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 개인의 이익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익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 제도를 갖다가 해체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 구조가 그 개인들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수시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나한테 이익이 뭐지? 그걸 계산을 할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기 두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쵸? 예를 들어봐. 그냥 극단적인 얘기해보자. 내가 낮에 수업 연락이 하고 와갖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에이 허리 아픈데 들어넣어서 수업할까? 나의 건강을 위해선 이게 제일 좋겠지. 들어넣어서 수업하는 게. 근데 안 돼.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있잖아. 그쵸? 강의실에 통용되고 있는 규칙이 있잖아. 그쵸? 그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지.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판단을 갖다 내릴 때 수시로 어때요? 사회 구조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자, 뭐 자세한 비판, 텍스트 읽어가면서 쭉 정리를 할 텐데. 자, 텍스트 읽어볼게요. 자, 8페이지 1번.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서의 구조. 자, 이건 이제 행위자 중심의 이론이죠.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원자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자론, 혹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전통은 합리성, 여기서 합리성은 도구적 이성이에요.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사회구조를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파악을 하고 합니다. 사회구조는 뭐야? 결국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회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오죠. 왜 협력을 하게 돼? 첫 번째,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인과 협력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집합, 즉 구조는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익과, 자, 구조는 뭐야?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 정부는 정부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잖아. 그쵸? 국민을 어떤 윤리적인 길, 어떤 올바른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 있어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 있냐고. 그래서 사회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익을 갖다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구조는 개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며 그 구조가 개인의 합리성 추구, 즉 이익의 극대화 추구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를 초래할 때 행위자는 구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시각을 대표하는 게 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 사상, 즉 시장이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경제 행위는 철저하게 개인적 선택이니까 국가라든가 어떤 공동체가 개인의 선택, 시장의 선택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상이 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이죠. 그리고 또 이런 방임주의적인 정치 사상 및 정치 경제 이론과 현대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으며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 행정고시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저 사전 투표 있죠. 사전 투표의 투표 행위를 합리적 선택 이론에 맞춰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 그럼? 합리적 선택 이론이 뭔가 하면 일단 원자론에 대한 얘기를 좀 써주면 되겠지. 이 얘기를 딱 써주고 그 다음 어때? 사전 투표가 실제로 유권자들 개개인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가를 쭉쭉 서술해 나가야 돼. 교통비를 절약해준다, 시간을 절약해준다 등등등등.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요거 나중에 우리가 선거 얘기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현대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으며 국제정치학에서는 고전적 현실주의, 지금 얘기한 대로 고전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론은 요거 나중에 국제정치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자, 국제정치는 각자 자기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국가들의 집합이다. 기계적 집합이라고 놓고, 이런 국제정치에서는 어때? 결국에는 이 각자를 갖다가 전부 총괄하거나 포괄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각자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상태에서 경쟁과 갈등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질서를 보장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주장을 갖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입니다. 자, 이런 국제정치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페이지 가셔서 자, 이런 원자론의 문제점이 뭐예요? 자, 비판.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회 구조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자유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익 계산에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행위자는 무엇이 자신에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 법, 제도, 관습과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 개인주의적 전통이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과 결합될 때, 자,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 여기 밑줄 치시고, 이거 나중에 우리 저기 인식론 얘기할 때 할 건데, 자,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놓냐면은 옆에 조금 메모를 해놔야 될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하버마스 얘기를 할 텐데, 자,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의 특징이 뭐야? 특징이 바로 뭐냐면 현존하는 질서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춤, 이렇게 쓰세요. 자, 뭐라고?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은 현존하는 질서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둠. 요것만 써놔. 왜 그런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얘기할게.
자, 개인주의적 전통이 이런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과 결합을 하게 되면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사회 질서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험과학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이런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회 구조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부정한 것이냐, 이 사회 질서가 누구를 유리하게 하고 누구를 불리하게 하느냐라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지, 그쵸? 지금 이 질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게 목적이니까, 연구의 목적이니까, 그쵸? 그럼 이게 방법론적 개인론하고 결합을 갖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주어져 있는 질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 개개인들이 있잖아. 개개인들이 주어진 질서를 갖다가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만 측정해내는 거. 아시겠죠? 예, 측정해내는 거. 구조적인 것의 정당성 문제 같은 것들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관리 차원에서 개인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불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해내는 거. 이런 식의 방법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지. 대표적인 이런 식의 지금 얘기한 원자론과 이렇게 이제 경험적인 과학적 인식론이 결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야? 좀 이따 얘기하게 될 행태주의 접근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주류 연구 방법이 지금 현재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와 규범의 영향, 가치와 규범은 하나의 구조적인 거잖아. 근데 이 구지가 이런 구조적인 것들, 이 구조가 이 제도가 올바른 그런 가치를 구현하느냐, 사회 질서가, 아니면 올바른 규범을 갖다가 지향하느냐, 이런 식의 판단 자체를 거부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 개인의 합리성을 희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 에밀 듀르크하임이 자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여기 사회학 전공하는 학생도 있는데, 자살론에서 자살의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얘기를 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사회 문화 자체가 공동체를 갖다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갖다 버리는 것을 숭고한 어떤 희생, 그쵸? 이런 걸로 간주를 갖다 하는 이런 이제 사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행위자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도외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점, 구조를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로 간주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통의 이익 추구로만 환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거나 상호작용할 때는 이익을 배제하고 어떤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행위자들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또는 가치에 입각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집단행동과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폭넓은 상호작용의 내용을 그냥 이익 추구로만 환원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점, 자,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과도하게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만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 구조 변동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행위자들의 어떤 가치 변동, 판단, 전술의 변동 이런 걸로만 설명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국내 정치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몇몇 엘리트들의 선택의 결과로 간주한다든가, 여러분 이거 많이 보잖아, 신문에서. 무슨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 그쵸? 무슨 누구의 판단, 정치 지도자가 어떤 합리적 계산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었고 외교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 그쵸? 예, 그런 식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영웅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어때? 자신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사회 구조적인 영향, 그쵸?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무게, 이런 것들 속에서 고민을 갖다 통해 갖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쵸? 네. 자, 구조적인 걸 너무 이제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국내 정치 변화를 몇몇 엘리트들의 선택의 결과로 간주하는 오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의 경우 국제정치의 변화를 기본 행위자인 국민국가 또는 정부들의 선택의 결과로 환원함으로써 행위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정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미국을 방문했느냐? 이걸 갖다 가지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어떤 계산을 했느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만단 말이야, 분석을. 근데 어때요? 그걸보다 더 심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바로 뭐 동북아 질서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도 나온단 말이야.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어때?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중국이 강경화될 거예요. 타이완을 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 예, 주한미군이 아무래도 타이완 쪽에 신경을 쓰게 되고 한반도 안보가 위험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쵸? 이런 국제 정세를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나서는 거지. 꼭 어때?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가 이것만 계산해서 나서는 건 아니란 말이지. 주어져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이익이 뭔가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 원자론적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자, 정반대의 이론, 구조중심론입니다. 여기 뭐 길게 써놨는데 그냥 구조중심론이라고 할게. 구조중심론. 자, 얘들은 구조를 갖다 바라보는 특징이 뭐냐면,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원자론은 어때? 구조는 너와 내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합하고 헤어지는 이런 관계로 얘기한다면, 얘들은 부단한 시간 동안에 너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갖다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 질서를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 처음에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 뭐, 아까 우리가 이거 가격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아무런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상호작용에 나서지만, 어떤 질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때? 이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다라고 보는 이런 식의 시각을 우리가 구조 중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구조 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뭐 마르크스주의 같이 사회과학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이론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자, 이 시각은 구조를 각각의 이익을 보유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게 원자론이죠. 원자론과는 달리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를 합니다. 자, 부분들의 이익에서 출발해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구주의야. 그런 식의 도구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로부터, 즉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그 결과로서 형성된 구조, 법, 제도, 관습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의 속성과 논리를 파악을 하고 그것이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논리, 구조의 속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강조를 하게 돼요. 자, 개인주의적 접근에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이나 성향, 습관 등을 통해 설명되고, 집단적인 형상은 개인들의 성향이나 이익의 단순한 합계로 설명됩니다. 옆에다 조그맣게 써놔요.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이게 뭐 원자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이게 원자론자들이 하는 얘기야. 자, 그러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전체는 어때? 부분의 합을 초월하게 됩니다. 즉 뭐 합이란 말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익이라고 생각해봐. 전체는 개개인들의 이익을 갖다 쭉 합해 놓은 거다. 이게 원자로냐. 근데 얘들은 어때?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해. 너와 나의 이익을 갖다 초월하는 게 바로 구조예요. 아시겠죠? 구조가 오히려 너와 나의 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자,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개인의 행위는 그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맺는 관계의 결과, 즉 전체가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전체, 즉 구조가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이 전체의 논리로부터 부분의 행위가 도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기출문제 하나 설명해 줄게. 몇 년 전에 요거 여러분들 저기 입법고시에 나왔어. 5급 입법고시에 나왔던 건데, 자, 이것도 선거하고 관련돼서 나왔었어요. 선거하고. 바로 뭐냐면 이제 사회학적 제도론에 입각을 해서, 사회학적 제도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조중심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적 제도론에 입각해서 선거 행태를 설명하시오. 바로 뭐 구조중심론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 구조중심의 접근 이런 걸 써줘야 되고, 여기에 사례로서 사례를 갖다 드시오 이런 게 나왔단 말이지. 그럼 봐봐. 사회 구조가 행위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역주의.
그쵸? 또 뭐? 성별. 그쵸? 소득 수준. 자,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거 행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해당되는 대표적인 이론이 구조 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과학의 주요 이론들이 이런 구조 개념에 입각해 있으며 국제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 종속이론 등이 이런 구조행위자 시각에 입각해 있습니다. 자, 이 이론들을 아주 짧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사회과학의 주요 이론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사회과학의 주류야. 지금도 보면 비교정치학에서 아주 뿌리 깊은 주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얘들은 구조를 어떻게 설명해? 행위자 등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 전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 기능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어때? 예, 늘 안정적이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의 이제 구조 기능주의에 던지는 질문은 구조는 뭐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게 구조 기능주의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 너와 나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사회 질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 구조 기능주의가 갖고 있는 출발점이야. 그러면 이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행위자들이 이 질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자꾸 질서에 대해 도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얘들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행위자들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자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게 구조 기능주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텔커트 파슨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자, 이게 이제 사회학 이론에서 만들어져서 정치학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텔커트 파슨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을 갖다가 그냥 한마디로 정립을 했던 최대의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사람이 The Theory of Social Action이라고 하는 뒤지게 재미없는 책을 쓰거든요. 책 진짜 재미없어요. 읽다 보면 막 욕 나오는 책인데, 자, 거기에서 사회 연구는 이걸 연구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두면 좋아. 나중에 이제 비교정치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나와. 이걸 연구하는 것이다. 그냥 아질 이렇게 외워버리면 쉽겠지. A가 뭐야? 어댑테이션. 적응이야, 적응. 사회 구조, 질서에 개개인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두 번째, G는 뭐냐면 goal attainment.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소방관은 소방관한테 해야 될 목표를 주는 거야. 뭐 불을 끄는 거지. 학생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 목표를 주는 거고, 선생은 가르치라는 목표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행위자들이 어떻게 충실하게 달성해 가고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거고, I는 인티그레이션입니다. 통합. 사람들은 어때? 늘 보면 일탈을 꿈꾸지, 반란을 꿈꾸고, 이 질서에 주어져 있는 질서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통합을 시켜 나가는가, 이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L은 레이턴시예요. 레이턴시, 잠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야?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늘 어때?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어떤 사회가 막 자극을 받아서 변화를 갖다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다시 어때? 원래의 질서로 회복되려고 하는 성향들을, 이런 것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바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 기능주의가 뭐를 지향하는 거야?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자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거를 갖다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기능주의하고 이념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구조중심 이론이 뭐야? 마르크스주의야. 정반대에 있으면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자, 마르크스주의 어떤 공통점? 구조 개념이 똑같아.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어때? 행위자를 뭘로 보는 거야? 행위자를 계급으로 봅니다. 자, 자본주의의 구조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서로 어때?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질서예요. 주로 어때?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이런 상호작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는 구조는 정당하거나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권력이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야.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국가, 법 또는 뭐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것들로 구조화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구조는 어때?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사회의 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행정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다. 부르주아의 지배를 위해서 기능하게 된다라고 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질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이 질서는 절대 정당한 구조가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를 계속 불행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이롭게 만드는 그런 구조잖아. 그렇죠? 얘들은 이 구조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혁명으로 타파해야지만 인간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란 말이지. 똑같은 구조의 개념이지만 어때? 구조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느냐. 구조 기능주의는 그런 입장이고 마르크스주의는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구조는 정당한 구조냐 아니면 부당한 구조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판단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게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스템 이론은 또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 구조 기능주의의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시스템 이론은 구조 기능주의의 변형이다. 자, 왜 변형이 필요했는가부터 얘기할게. 구조 기능주의를 지배했던 게 미국 동부 쪽의 사회과학이야. 그 어디냐면은 하버드, 콜롬비아. 얘들이 이제 그 구조 기능주의를 발달시켰던 학파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구조 기능주의가 60년대까지 아주 그냥 전성기를 누렸는데 비판이 제기됐어요. 바로 뭐?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서는 변동을 설명할 수 없다. 그쵸? 사회가 변화되려면 행위자들이 사회 구조를 바꿔가잖아.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행위자들은 주어진 질서에 만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라고만 설명하니까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지. 그쵸? 요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사회 구조를 변화를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해? 행위자들의 전략적인 행위, 판단, 여기에 대해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데 구조 중심론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 자, 시스템 이론가들은 그래서 자연과학 쪽에서 막 이제 유행하고 있던 시스템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해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자,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할게. 시스템은 뭐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게 쉬울 거야. 지금 나보다 더 쉽게 그 시스템 얘기하는 사람 없어. 시스템이 뭐야?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구조예요. 자, 부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는 말이에요. 환경의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자, 예를 들어보자. 지금 김성현의 이 몸뚱아리는 구조야, 구조. 왜? 뼈, 그때 뭐 장기, 심장, 혈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나의 하나의 전체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정상 상태로서의 이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구조 기능주의자들은 뭐를 연구한 거야? 이 몸이 병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그쵸? 폐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그걸 연구하는 게 구조 기능주의였단 말이야. 근데 그럼 계속해서 이 구조를 유지하는 거에만 얘기를 하고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거는 거야. 이 김성현의 몸뚱아리는 어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영향을 받는데 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인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인풋. 지금 내가 이 아까운 시간 들여서 이 모델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게 전부 뭐야 정당이라든가 무슨 여러 이제 그 정치 이론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투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으로부터 나는 뭐를 투입을 받아. 근데 투입이 이것도 우리가 나눠보면 긍정적인 투입이 있고 부정적인 투입이 있죠. 긍정적인 투입은 뭐야? 내 몸을 유지하는데, 이 구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쵸?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라고 얘기합니다. 서포트. 자, 투입이 꼭 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시련을 안겨주는 투입이 있어.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그냥 막 오늘 봐. 아침에 15도였는데 저녁 때 30도잖아. 그쵸? 이건 어때? 내 몸이 환경 적응이 안 되지. 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난 삐질삐질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요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디맨드. 그쵸?
요구는 뭐 환경에 대해 적응할 거를 갖다 요구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난 추우면은 내 몸을 막 비벼가지고 온도를 올리려고 하잖아. 막 뛰기도 하고 말이야. 그쵸? 자, 나라고 하는 구조는 환경으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입을 받아가지고 이 구조는 양분을 갖다가 흡수를 해서 어떤 결과물, 에너지라든가 운동으로 산출하게 되죠. 산출, 아웃풋. 그쵸? 예. 자, 요구를 갖다 받아들여서 요구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 요구를 갖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나는 도태되고 말죠. 사실상 말하면 진화론입니다, 이게. 예. 자, 그래갖고 뭔가 산출을 갖다 내게 된단 말이지. 이 산출이 환경의 요구에 잘 부합을 하면 더 긍정적인 투입으로 나한테 재투입이 될 거고, 이 산출물이 어때? 이런 요구라든가 지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어때? 나는 더 강한 요구를 투입받게 된다는 거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구조는 변화를 겪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비판이 나와. 바로 뭐 이거는 어때?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질서 있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 급격한 쿠데타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분석 도구는 아니죠. 그쵸? 자, 내친 김에 이걸 갖다 정치 얘기로 좀 바꿔볼까? 자, 이걸 정부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부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 여러 정부 부처가 막 이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전체로서의 정부가 있어. 자, 지지로서 정부를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지지가 뭐가 있을까? 환경으로부터의 지지가. 국민들의 투표라든가, 지지 선언이라든가, 국민들의 충성이죠, 충성.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충성. 이런 것들은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서포트가 된단 말이지. 하지만 나는 디맨드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야. 국가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게 바로 뭐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물러나라! 무슨 월급 한 15% 올려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뭐야? 디맨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정부에서는 이런 투입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요소에 맞춰갖고 그걸 양분 삼아서 잘 운영을 하면서 이런 어떤 요구들에 부응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지. 결과물을 내놓는 거야. 이게 바로 뭐 정책이죠, 정책. 정책을 내놓는데 임금 인상 해달라고 했더니만 임금을 갖다 안 올려? 동결을 했어? 너 죽어봐. 그래갖고 어떻게 돼? 지지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쵸? 예? 자, 이런 과정을 갖다 겪으면서 이 정부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변화를 갖다 겪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내친 김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 나중에 뒤쪽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뒷얘기를 좀 해보면 말이야. 1970년대 미국의 관변학자들이 미국 정부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들으세요. 근데 이 이론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게 좀 들어두면 좋아. 70년대 미국의 관변학자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공산주의 팽창을 막고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려고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단순하게 경제 원조만 한 게 아니라 학문을 수출을 해요. 그 중에 일군의 정치학자들이, 비교 정치학자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정치 발전론이라고 하는 전공 하나를 만들게 돼.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민주화 얘기할 때 나오게 될 테마들이야. 나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세이머 마틴 립셋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브리엘 알몬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70년대가 되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 꿀 빨았지. 처음에는 정부 지원 많이 받아가지고. 얘들의 구도가 뭐였냐면은 라틴 아메리카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국가 체제야. 국가를 갖다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근대적인 환경을 만든다. 인간을 도구적 이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정부에 대해 요구도 하고 투입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러고 앉아갖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래요, 할게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어때? 투입이 안 일어나. 그럼 정치가 계속 원시적으로 머문다는 거지. 그래서 근대적인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근대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뭘로 바꿔? 예를 들어 가지고 라디오를 보급을 하고, 그 다음 공교육을 보급을 하고, 이래서 합리적인 인간, 도구적 이성을 갖다 쓸 수 있는 인간들을 육성을 갖다 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야. 그런데 민주화가 되기는커녕 1970년대가 되면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시민들의 시위가 극도로 막 퍼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70년대 이 일군의 정치학자들, 비교 정치학자들이 말이야, 예,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뮤엘 헌팅턴 같은 사람이에요. 헌팅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을 잘 기억해. 자, 라틴 아메리카 그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민주화가 막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나온다. 왜 그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요구들을 한다는 거야. 투입이 너무 과해지게 되니까 국가가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과부하 국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투입이 너무너무 많이 단기간에 폭등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그거를 대처하지 못하는, 예,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이 과부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럼? 방법 두 개야. 국가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을 하든가. 근데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쵸? 전문성도 필요하잖아. 이게 쉽게 안 되지. 이게 안 되면 요구를 억압할 수밖에 없죠. 사뮤엘 헌팅턴이 제시한 건 뭐야? 투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놀라지 마세요. 교육 기회를 제한하라. 신문을 검열하라.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 노조를 억압하라. 이게 이 사람의 처방이었어.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시킨다고 들어가갖고 우익 파시즘을 정당화하는 이런 골 때리는 일을 갖다 갔던 게 사뮤엘 헌팅턴의 길이었단 말이지. 예, 이게 그 정치 발전은 비교 정치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됐던 그런 테마고, 이게 80년대 잠깐 들어갔다가 90년대 말부터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와 그다음 동유럽의 민주화 테마가 되면서 요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 구도가 여러분들 민주화 이행론, 공고화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요 파트입니다. 이게. 네. 자, 이제 시스템 이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국제정치학에서는, 그래, 신현실주의. 자, 간단하게 얘기하기, 뒤에 가면 자세하게 정말 오랫동안 얘기해야 될 얘기니까. 자, 신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얘기한 고전적 현실주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신현실주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했으니까, 고전적 현실주의는 어떤 인식론을 갖고, 어떤 존재론을 갖고 있어? 원자론. 신현실주의는 구조중심론. 일단 요 두 개를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를 해볼게. 자, 고전적 현실주의는 개별 국가들이 국가들이 각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국제 정치는 어때? 완전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현실주의는 국가들은 말이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호작용을 갖다 함으로써 어떤 규칙 하나를 정립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들의 상호작용은 주로 힘을 중심으로 한, 파워를 중심으로 한 게임을 갖다 벌이게 되고, 결국 권력 정치. 자, 권력 정치라고 하는 것의 논리가 국제 정치의 하나의 구조적인 원칙으로 정립됐다는 거지. 자, 권력 정치라고 하는 건 말은 결국 힘이 강한 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국제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의 규칙이야. 배열의 원리야. 자, 여기에 맞춰서 국가들은 어때? 배열이 돼요.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 그쵸?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 얘들은 이 이론은 갖다 어디서 갖고 온 이론이냐면, 아까 말한 구조 기능주의를 국제정치학으로 갖고 온 거야. 다음 단계는 뭐야? 이 권력정치, 한마디로 세력균형이야. 지금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질서의 상태, 안정의 상태,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 약소국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설명 구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게 신현실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학의 주류예요, 지금. 예.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 시험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국제정치 상황에 맞춰서 일본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시오.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돼? 동북아에서 지금 힘의 분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게 구조야. 그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선택을 갖다 강요받게 되는 거죠. 일본이 택한 방법은 철저하게 미국한테 편승하는 정책. 한국은 어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줄타기 외교를 갖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각국의 외교 정책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을 써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 거고 다음에 이제 종속이론. 요거는 마르크스 주의를 갖다 국제 정치에다가 투영을 한 거예요. 종속이론이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대한민국 공무원 뽑는데 마르크스 주의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자, 얘들은 국제 정치 이론인데도 자, 그 출발점이 마르크스의 기본 가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계급 간의 그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야. 얘들의 주장은 16세기부터 세계는 구조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의 구조화. 자,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중심이라고 불리는 지역과 주변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얘들의 상호작용이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중심은 뭐?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주변부는 비서구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주로 제국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얘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심부에서도 지배를 하는 게 누구야? 중심부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가 있고 주변부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 이제부터 중요한 구체적인 테마로 갑시다. 중심부의 자본주의 구조는 산업 부르주아, 제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와 산업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이었어. 그 상황에서 어때? 공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때? 노동자들이 마르크스가 얘기할 협업이라고 그러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규모 공장에 모여가지고 집합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되잖아. 그렇죠? 계급의 의식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계급의 합리성, 우리 계급을 위해서, 프롤레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인가,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부르주아에 대해 투쟁을 한단 말이야. 지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때요?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만들어지고 얘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투표권도 확대가 되고 근대적인 어때? 그 정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런 경제 구조가 어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정당들이 합법적인 틀에서 경쟁을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얘들의 부르주아는 농업 부르주아입니다. 왜 그럴까? 중심부가 주변부를 지배를 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료의 공급 기지로 삼잖아. 그러니까 농업을 갖다 한다든가 아니면 수출 같은 거 하는 상업 부르주아, 이런 애들이 중심이 돼버리게 되고, 농민들은 노동자는 뭐야? 이때의 프롤레타리아는 농업 노동자지. 그쵸? 봉건성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땅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지배를 갖다 하게 되고, 그쵸? 그래서 이 토착 부르주아, 땅을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는 제조업의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억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라틴 아메리카에 뭘로 등장하게 돼? 군부 쿠데타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군부의 인사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이거든. 군부의 엘리트들이. 얘들은 뭐 토지 개혁을 목마르게 원하고, 그쵸? 그리고 뭐 어때?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토착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육성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이 지주계급들, 그리고 또 어때? 이 선진국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매판 상업 자본들, 이런 애들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바뀌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갖다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정권을 갖다 잡게 된 군인들이 뭐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료적 권위주의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경제 성장에 착수를 갖다 하게 되는. 우리나라 이제 모델도 박정희의 쿠데타 모델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관계란 말이지. 자, 근데 문제는 어때? 이런 봉건적인 구조가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구조로부터 계속 지배를 갖다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의 자본주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불평등하죠. 이쪽은 계속해서 어때? 중심부한테 착취를 당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성장을 못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종속이론가들이 주로 하는 테마가 있어요. 바로 저발전의 발전이란 말을 합니다.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발전 상태 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국가들이 성장이라든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불평등한 세계의 자본주의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예? 이 제국주의자들하고 부역하고 있는 반매판, 반파쇼. 예,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된단 말이지.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여러분 86세대라고 불리는 80년대 중반의 세대들이 얘기했던 삼민주의가 바로 이런 거야. 삼민투. 이게 바로 뭐 민중, 민주. 아시겠죠? 세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주변부의 특징이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구조 중심론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구조 결정론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때?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행위자들이 전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행위한다고 한다든가, 또는 뭐 행위자들이 계속해서 착취를 당한다. 근데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위야, 당위. 그쵸? 현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이 구조결정론에 빠져버리게 되면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종속이론에 대해서 가하는 가장 강력한 비판의 테마가 어디서 나와? 대한민국에서 나와요.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은 어때? 중심부 자본주의에 굉장히 통합이 되어 있는 수출 지향 국가였어요. 그쵸? 예, 굉장히 중심부 자본주의 구조에 통합된 나라였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 이 종속이론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운동권 애들이 맨날 뭐라고 얘기한 거야. 반제국주의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맨날 이래갖고 싸웠던 거 아니야. 근데 성장했잖아. 그쵸?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리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그런 한계를 뭘로 극복을 한 거예요? 국가의 정책. 발전국가라고 불리는 국가가 주도를 해서 기업들을 육성을 했고, 그 다음 어때? 그 노동을 갖다가 통제를 갖다 하고, 그게 뭐 민주적이건 아니건 간에 국가가 어때? 나름대로 주어져 있는 구조 속에서 제약을 갖다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자로서 국가의 영향력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설명하려면 뭐를 해야 돼? 행위자의 전략적인 행위, 능동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요건 그냥 참고로 하세요. 특히 이제 비교 정착에서 많이 논의되는 건데, 구조 중심적 접근과 기능 중심적 접근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주 쉽게, 말이 어려우니까 말로 그냥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자, 보세요. 자, 시계를 갖다 만약에 하나의 사회라고 해봅시다. 시계를 갖다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할 때,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전체로서 시계라고 하는 것의 특징, 시계는 뭐를 갖다 목적으로 존재하느냐,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시계라고 하는 구조의 특징이다. 그럼 이 목적에 맞춰서 초침과 분침의 기능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시계는 분명히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때?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규범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규칙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거기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갖다 알 수가 없잖아.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갖다 어떤 식의 연구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기능들로부터 구조를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지금 봐봐. 우리가 교육제도라고 하는 구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났어. 내가 맨날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여러분 수업을 듣는단 말이야. 이때 관찰자는 교육 구조라고 하는 걸 몰라. 우리를 쫙 관찰을 하면서 나의 기능을 파악을 해본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은 늘 반복하는 기능이 있구나. 저 학생들은 앉아있는 사람들 왜 앉아있지? 왜 쟤들은 3시간 반이나 앉아있지? 왜 쟤는 3시간 반이나 서있지? 쭉 이제 기능을 갖다 가지고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걸 갖다 가지고 이 클래스 안에서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누구는 규칙적으로 서서 계속 떠들고 누구는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는구나. 자, 이런 것이 바로 교육 구조의 특징인가 보다를 추론해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어때? 구조 기능주의 중에서도 주로 경험적인 연구, 현장의 연구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통해서 구조를 추론해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쭉 읽고 넘어갈게요. 구조중심적 접근과 기능중심적 접근, 구조중심적 접근.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을 구조에 맞춰서 설명하는 이론적 전통입니다. 구조는 행위자의 행위와 판단과 선택을 결정하는 외적인 힘 또는 객관적인 힘으로 간주됩니다. 구조는 일종의 어떤 현상으로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간주합니다. 구조 속의 행위자는
따라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위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뭐 구조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행위자에 불과한 거죠. 자, 루이 알티세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구조주의 막시즘의 말인데, 개인적으로서 인간은 그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의 지원자이거나, 지원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서포터를 얘기하는 거야. 서포터. 구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지원자이거나 아니면 운반자, 구조의 논리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옮기는 운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명한 루이 알티세르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가 한 얘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기능 중심적 접근. 구조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어떤 명령이나 규칙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구조의 속성을 알 수가 없어. 애매하단 말이야. 자, 그러기보다는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전통입니다. 여기서 기능이란 뭐냐? 행위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실체에 대립하는 개념. 자, 실체는 구조야, 구조. 예. 실체에 대립한, 구조에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체, 즉 구조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능이나 작용을 통해서 파악되고 인식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클래스를 쫙 관찰해보면 계속해서 서서 떠드는 인간, 저 인간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앉아서 계속해서 필기를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규칙을 파악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기능들은 체계를 통해, 즉 구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현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상호의존, 기능적 분화. 자, 구조. 하나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것, 아까 얘기한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는, 이게 이제 그 구조 중심론의 논리죠. 구조는 부분들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기능주의자들은 기능이나 작용은 동태적 속성을 띠고 있지만 구조는 정태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즉 무슨 소리? 우리는 끊임없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해. 하지만 어때? 여러분과 나의 관계를 갖다 규정하는 교육제도, 그쵸? 클래스에 존재하는 규칙은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우리는 부당하게 말하고 필기하고 읽고 쓴단 말이야. 하지만 어때? 그걸 하도록 명령을 하는 규칙은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자, 기능주의자들은 고정적인 실체로서 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구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 저 뒤쪽 가면 우리가 정당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VO 키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중에 나올 건데, 저 뒤쪽 가면 나올 건데, 이 사람은 정당이란 무엇인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정당을 정의하는 걸 포기했어. 왜? 정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의가 존재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키는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하자.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걸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유권자 속의 기능, 정당 기능. 예, 유권자 속에 들어가서 정치 이념을 갖다가 설파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조직.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정부 속의 정당 기능이에요. 바로 권력을 갖다가 장악을 해서 뭐를 하는 거? 어떤 정책을 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조직으로서의 정당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러 직업이라든가 여러 어떤 이제 그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을 갖다 해서 작동하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정당 기능.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가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능을 통해 갖고 구조를 추론해내는 이런 식의 방법도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구조중심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10페이지. 자, 결정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 구조중심적인 시각에서는 개인이 갖는 고유한 성향이나 특질을 고려해서 제외해버리고 이 성향과 특질을 구조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설명하는 구조결정론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법이나 관습에 따라 설명하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사건을 역사나 국제환경에서 비롯된 필연성에 입각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일 답답했던 게 저기 로스쿨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논쟁 뒤지게 버렸고 나는 로스쿨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만한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사필귀 자본주의야. 바로
우리 로스쿨 왜 만들어? 딱 얘기하면 무슨 이제 로스쿨을 참 반대하는 쪽의 논리지. 특히 저기 당시 이제 그 민주노동당 측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 그쪽 측에서 하는 얘기 보면 이거 완전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반대를 해. 난 좀 다른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거 로스쿨 왜 반대해요? 물어보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자본주의에 기능하는 법률가를 만들기 위해서. 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시 문제 제도가 문제가 뭔데? 무슨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제도지. 사필귀 자본주의. 이런 게 구조 환원론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 연구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결과 미시적인 차원 혹은 개인적 행위자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 구체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경우 이런 현상들을 모두 구조의 문제로 환원하는 결정론적 시각, 이걸 우리가 구조결정론이라고 얘기하죠. 자, 옆에 조그맣게 필기 한번 해보세요. 원자론의 문제점은 행위자 환원론입니다. 모든 것을 행위자들의 합리성으로 환원시켜버리는 문제가 있다면 구조중심론의 문제점은 구조환원론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사회변동을 갖다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요 문제 앞에서 지적한 문제죠. 이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조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위자들은 언제나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로 인해 혁명이나 쿠데타, 정변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구조기능주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 여기서 구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얘기할게요.